안녕하세요. 시간도 잘 가죠? 벌써 3월, 춘3월이네. 그렇죠? 또 책 한 권 또 띄면은 또 5월달 되고, 또 7월달 되고, 그럼 이제 시험이죠. 그렇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계획표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3, 4월 달에는 우리 특별법 하지 않았던 분야까지 특별법까지 할 겁니다. 특별법 하고. 그러니까 비고란에 보면은 3, 4월 정규과정은 기본서를 읽고 기본 이론을 이제 정리하고 중요 부분을 이제 밑줄 치면서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핵심 이론을 재차 이제 이해하고 또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거 공부하게 되면은 1, 2월 달에 들었던 부분 있잖아요. 동영상 강의. 그 부분을 꼭 들으시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면은 아마 책도 상세하게 한번 훑어보고 그러고 나서 5월 달에는 요약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요약지 먼저 하지 않는다 너무 또 성급할 생각이 마세요.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충실한 다음에 원래 요약은 7, 8월 달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당겨서 5, 6월 달 더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책 목차 한번 볼까요? 다시 기억하는 차원에서 우리 민법은 또 어떻게 구성됐는지 목차 한번 봅시다. 자, 목차 파트 1이 법률 행위부터 되어 있잖아요. 원래 우리 민법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 상속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 민법 총칙 일부분입니다. 이 법률 행위가. 우리 민법 총칙은 뭐 권리 주체라든지 권리 객체, 이런 법률 행위, 기간, 소멸시효 이 부분들이 이제 민법 총칙입니다. 그 민법 총칙 부분 중에서 법률행위만 여러분 시험법입니다. 법률행위만. 그래서 파트 1을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한번 법률행위 내용 한번 볼까요? 서설, 목적, 해석, 효력 발생,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4번과 5번, 챕터 4번과 5번은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는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자, 물권법입니다. 자, 우리 물권법은 물권 총칙, 그 다음에 물권의 종류 8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자, 용의물권은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의물권 했죠. 담보물권. 담보물권 하나 빠졌네요. 질권.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말한다. 담보물권이랍니다. 담보물권. 자, 계약법. 우리 계약법은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 우리 채권법은 그게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채권 총론은 채권의 목적이라든지 또 이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이라든지 또는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연대 보증, 채권의 소멸 이런 부분들이 이 채권 총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많이 들어본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채권자 취소권이라든지 채권 양도라든지 시험 범위 아니고 채권 강론은 어떻게 구성됐냐면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채권 강론은 첫 번째 계약, 두 번째 사무관리, 세 번째 부당이득, 네 번째 손해배상. 그 중에서 계약만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계약법이라고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우리 책에는. 그래서 계약법 총칙은 전부 시험법이고, 계약법 각칙은 우리 15개 전형계약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15개 전형계약 중에서 3가지만 시험법이죠. 매매, 교환, 임대차. 이 부분만 우리가 다룰 겁니다. 자, 네 번째 우리 파트 4는 민사특별법입니다. 우리 민사와 관련된 특별법은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시험과 관련된 부분은 한 5가지 정도 시험 범위입니다.
첫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상가금임대차보호법, 세 번째 집합건물법, 네 번째 가등기담법, 다섯 번째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시험 범위에 해당됩니다. 우리 계약법은 계약법도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계약법이, 또 민사특별법은 6문제 정도 나옵니다. 우리 물권법은 14문제에서 15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가장 많이 비중 차지하죠. 물권법. 여러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회부터 볼까요? 20회부터. 자, 우리 법률의 이제 서설, 이제 법률의 의의를 봅시다. 우리 법률의 의의를 보기 전에 법률의 의의는 어디서 이렇게 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은,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꼭 비단 우리 법학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 보면은 요건이 충족되면은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법률 요건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법률 사실이랍니다. 네, 법률 사실. 이러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된다?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말한다. 권리 변동이 납니다. 권리 변동이 납니다. 자, 우리 법률 사실은 다양하잖아요. 뭐 사망이라든지, 의사표시라든지, 뭐 고의 또는 과실이라든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법률 요건이 됩니다. 이러한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이 하나만 가지고도 법률 요건이 충족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사망. 우리 사망이면 어떤 법률 요건? 상속이라는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효과는 상소인한테 피상소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뭐 합니까? 포괄적으로 상소를 받잖아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 저는 한 개의 법률 사실로 한 개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또 법률 사실이 두 개가 모여서 법률 요건이 충족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매매에 있어서 즉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모여서 뭐가 성립됩니까?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그렇죠? 계약이 성립된다. 이처럼 법률 사실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모여서 뭐다? 법률 요건이 충족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법률 사실이 세 개가 모여서 법률 요건이 충족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매매라는 효과는, 자, 매도인은 뭘 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러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법률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 요건은. 첫 번째,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요한 법률 행위가 있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한 개의 의사표시든 두 개의 의사표시든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은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효과가 발생한 걸 우리가 말한다. 법률 규정입니다.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한 걸 우리가 말한다.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유언. 자, 유언으로 자, A 부동산을 주겠다. 그럼 유언으로 A 부동산을 주겠다라는 게 뭐예요? 유증입니다. 유증. 그렇죠? 유언으로 뭐 한다? 증여한다. 자, 그러면은 갑이 을에게 A 부동산을 내가 사망하면은 A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유언을 합니다. 근데 을은 어디 했냐면 미국 가 있어요. 자, 미국 가 있으면은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게 되면은 이 유언이 을에게 상대방한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아닙니다. 사망과 동시에 보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효과가 발생하고 우리가 말한다? 법률 규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 한 거는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 그래서 우리 법률 행위 의 한번 볼까요? 자, 법률 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자, 우리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에요.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입니다. 법률 사실. 그래서 우리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그래서 그 부분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법률행위 정의.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와 관계입니다. 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같다? 다릅니다. 우리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입니다. 우리 법률 요건이잖아요, 법률행위는. 그렇죠?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가 무효고 취소면은, 의사표시가 무효 취소면 당연히 뭐다? 법률행위도 무효 취소가 된다는 거. 이처럼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관계를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법률행위 요건을 봅시다. 법률행위 요건. 자, 우리 법률행위 요건이 발생하려면은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하나는 성립 요건이 있고, 두 번째는 효력 요건이 갖춰져야만이 법률 요건이 충족됩니다. 법률 요건은 성립 요건과, 자, 성립 요건이 갖춰져야만이 S, 갖춰져야만이 효력 요건이 충족되고, 그래야만이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성립 요건만 갖춰서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거. 자, 우리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과 특별적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 성립 요건은 성립 요건 중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겁니다. 자, 우리 책에 봅시다. 세 가지죠? 자,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밑줄. 당사자. 자, 두 번째 목적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뭐야 된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즉,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이처럼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당사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매매 목적이 있어야 된다. 매매 목적이 뭐죠? 매도인은 대금을 지급받을 목적,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목적이 있어야 된다. 또 두 사람마다 의사표시가 반드시 법률행위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이처럼 첫 번째 일반적 성립 요건은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존재해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자, 일반적 성립 요건만 갖춰져도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일반적 공통적인 이러한 성립 요건 외에 어떤 특수적인 법률행위 성립 요건만 갖춘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적인 법률행위에 성립 요건을 꼭 갖춰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특별적 성립 요건입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 두 가지 일단 규정되어 있죠. 자,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혼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것. 이혼의 방식입니다. 우리 이혼의 방식은 5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라든지 비밀증서라든지 또는 공정증서, 녹음이라든지 구수증서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이러한 당사자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의사표시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한 뭐다? 방식이 있어야 된다. 비밀증서로 한다든지 공정증서 한다든지 그러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단지 뭐다? 이러한 공통적인 성립 요건을 갖춰져서 충족된 거 아닙니다.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도 밑줄 그으시면 합니다. 질권 설정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목적으로 인도를 요하는 것. 자, 우리 질권 설정 그러면 질권은요, 전당포를 생각하면 됩니다. 전당포. 우리 전당포, 자, 돈을 빌려주세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뭘 하죠? 그 물건을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냥 청약과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만 가지고 질권 설정 계약이 성립이 안 되죠. 뭘 줘야 돼요? 돈을 빌려면 물건을 준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공통적인 성립 요건만 갖춰서 안 되죠. 물건을 인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적 성립 요건이 한다. 자, 우리 혼인신고. 책임 없죠? 혼인신고. 자, 우리 법률행위 되려면은, 법률원 되려면은 당사자 의사표시만 있어서 같이 살기만 하면은 법률원이 성립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뭘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된다고. 혼인신고. 그렇죠?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 자, 네 번째.
우리 청약과 승낙의 합치, 우리 청약과 승낙의 합치는 일반적 성립 요건만 갖춰야 된다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된다는 거. 청약과 승낙의 합치. 이런 것들이 특별적 성립 요건입니다. 특별적 성립 요건. 자, 성립 요건이 갖춰지면은 효력 요건이 또 갖춰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 효력 요건도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적 효력 요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 효력 요건 세 가지 있죠? 자, 목적이 뭐야? 당사자가 뭐 해야 된다?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권리 능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요. 책에 보세요. 첫 번째 뭐라 됐어요? 권리 능력. 권리 능력.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 주체를 우리가 말한다. 권리 능력이랍니다. 그래서 살아서 숨만 쉬면은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뭐 유아든 정신병자는 상관없이 살아서 숨만 쉬면은 권리 능력이 있다. 자, 두 번째, 의사 능력입니다. 우리 의사 능력은 이러한 어떤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뭐다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의사 능력입니다. 우리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 학자들은 세 가지를 말했었죠. 어떤 사람이죠? 유아, 만취자, 정신병자, 즉 광인. 이 세 사람을 뭐라 한다? 의사 무능력자. 그래서 학자들, 우리 민법이 규정된 게 아니라 학자들이 이 세 사람을 뭐라 한다? 의사 무능력자란다. 자, 그러면 이런 의사 무능력자와 법률행위 하게 되면 무효다, 취소다? 무효입니다. 의사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는 무효다. 자, 세 번째, 행위 능력입니다. 행위 능력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말한다. 행위 능력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 하죠? 미성년자. 행위 능력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 하죠. 자, 제한 능력자. 우리 제한 능력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는. 세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우리가 말한다. 제한 능력자랍니다. 그럼 이러한 제한 능력자와 법률행위 하게 되면 무효다, 취소다? 취소할 수 있다. 잘하네. 자, 이처럼 당사자가 뭐 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 세 가지 있습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목적이 뭐야 된다? 확정돼야 되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의사표시가 뭐야 된다? 일치돼야 된다. 또 하자가 없어야 된다. 하자가 없다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다든가 아니면 기망에 의해서 의사표시한다. 그러한 강박, 기망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의사표시가 일치돼야 되고 뭐다?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게 공통적인 효력 요건에서 공통적인 일반적 효력 요건입니다. 효력 요건. 또 일반적 효력 요건 외에 특별적 효력 요건이 조건이 우리 책에 몇 가지 규정되어 있죠. 한번 밑줄 그으시려고 합니까? 일반적 효력 요건도 밑줄 그으셔야 돼요. 밑줄 그으시고 두 번째 보면은 특별적 효력 요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보면 예컨대 보면은 첫 번째 대리권의 존재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 존재는 특별적 효력 요건입니다. 대리권 존재. 그 밑에 줄 보면은 조건의 성취와 기한의 도래. 조건의 성취와 기한의 도래. 세 번째, 이혼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입니다. 이혼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특별적 효력력에서 지금 이혼에 있어서 유언자 사망인데 우리 특별적 성립 요건에서는 또 유언이 나오죠. 그 유언의 방식입니다. 유언의 방식. 특별적 성립에서 유언의 방식이고 특별적 효력력에서는 유언자의 뭐다? 사망입니다. 이거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네 번째. 우리 책에는 세 가지가 있죠? 자, 네 가지.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책에 없던 거는 요약집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공부할 때, 책에다 메모했다 지금 우선 공부할 때 익히시라고 적은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와 관청의 허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매매만 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뭘 해야 됩니까?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특별적 효력 요건입니다. 특별적 효력 요건이다.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온가 한번 문제 볼까요? 같이 이제 우리 문제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우리 책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자, 26페이지 한번 봅시다. 26페이지. 자, 26페이지 3번 봅시다. 자, 법률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보면은 여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아까 우리 물건의 인도, 여물계약이 우리 질권에서 물건의 인도했었죠? 특별적 성립 요건입니다. 당사자 일반적인 성립 요건만 갖추지 않고 여물계약에 있어서는 나중에 여물계약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물계약에서는 별도로 당사자 의사 표시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금전 또는 물건을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특별적 성립 요건입니다. 특별적 성립 요건이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대리행위에서 대리권 존재를 뭐라 했어요? 특별적 효력 요건이죠. 그렇죠? 특별적 효력 요건이다. 자, 세 번째 당사자의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은요. 일반적 효력 요건. 자, 네 번째 조건부 법률에서 조건의 성취라든지 기한의 도래라든지 이거 뭐라 했어요? 특별적 효력 요건. 자, 다섯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청의 허가. 이건 뭐다? 특별적 효력 요건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요건은 성립 요건과 일반적 성립 요건과 특별적 성립 요건, 또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적 효력 요건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성립 요건이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었죠? 불성립 또는 부존재라 했었죠?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립 요건이 갖춰지고 효력 요건에 있어서 하나의 흠이 있으면은 어떤 문제를 했어요? 흠이 있으면은 무효와 취소 문제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무효와 취소 문제는 성립 요건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안 갖춰졌다는 거예요? 안 갖춰졌다는 거예요. 어허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성립 요건이 갖춰지고 그다음에 효력 요건이 문제잖아요. 일단 성립 요건은 갖춰져야 돼요. 그렇죠? 성립 요건 갖춰지지 않으면은 불성립이라고요. 그렇죠? 일단 무효와 취소는 성립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효력 요건에서 한 가지 흠이 있는 거. 우리 효력 요건 많았잖아요. 당사자가 마다 의사 능력이 없다든가 미성년자라든가 그런 흠이 있으면은 무효와 취소 문제입니다. 무효와 취소 문제다. 자, 우리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우리가 뭐란다?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럼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았으면요.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 이행을 했으면요.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우리 돌려달라는 걸 뭐라 한다? 부당이익 반환입니다. 자,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 자, 취소입니다. 취소는 일단 흠이 있어도 처음부터 무효처럼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일단 유효합니다. 흠이 있어도 일단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취소권자가 우리 취소는요.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법에. 취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취소권자가 뭘 해야 된다? 취소를 해야만이 취소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급합니다. 소급한 거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상태로 환원한다는 거예요. 소급한다. 자, 소급하게 되면은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했으면 부당이익 반환할 수 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취소를 하지 않으면은 확정적으로 유효합니다.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그래서 이 무효와 취소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올 때 예외 규정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21페이지. 법률행위 종류입니다. 법률행위 종류. 자, 법률행위 종류 첫 번째 단독행위와 계약과 합동행위가 나오죠. 자, 이거는 의사표시가 몇 개냐에 따라서 또 의사표시 방향에 따라서 나뉜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단독행위입니다. 자, 단독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개, 동그라미, 의사표시, 동그라미. 한 개 의사표시입니다. 한 개 의사표시. 자, 한 개 의사표시고, 그러면 의사표시 방향은 한쪽 방향입니다. 그렇죠? 한쪽 방향, 한쪽 방향이다. 한쪽 방향. 자, 우리 단독행위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자, 우리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자,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취소가 가장 대표적이죠. 자,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 취소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도달되지 않으면은 취소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자, 우리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한 8가지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문제가 잘 나옵니다.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네. 어떤 거죠? 곰이 동면에서 해제, 해지 하면 상추나 취나물 철이다. 곰이 상추나 취나물은 안 먹겠죠. 근데 우리 외우기 쉽게. 자, 우리 동의는요, 동은. 동의. 면은 면제인데 이제 주로 채무 면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면제 이렇게 하시고, 채무 면제입니다. 면제가. 면제. 우리 해제, 해지, 상은 상계. 상계. 추는 추인. 추인. 취는 취소. 철은 철회. 이러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8가지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 8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우리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아직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지 않아도, 즉,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아까 이혼으로 증언한 게 있잖아요. 유증. 그렇죠? 사망함으로써 바로 보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자, 우리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라든지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 옆에다가 유증 이렇게 하시면 합니다. 유언, 유증.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라든지 우리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한 재산의 집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학조법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학조법인. 학조법인을 설립할 때 이거는 뭐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계약. 자, 계약은 두 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거예요? 반드시 2개 이상해야 됩니다. 2개 이상해야 됩니다. 자, 21페이지입니다. 늦게 오신 분들 21페이지. 자, 계약은 2개 대립되는 의사표시 합치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2개 이상해야 된다는 거. 자, 의사표시 방향이 일체요, 불일체요. 서로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그렇죠? 살래, 청약, 그래 살게라는 승낙. 청약과 승낙이 모여서 뭐가 성립된다? 계약이 성립된다. 자, 계약은 2개의 의사표시가 있죠?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 이러한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 합치를 우리가 말한다? 계약이란다. 계약. 가장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민법은 15개 전형 계약이 있습니다. 15개. 그 중에 우리 시험 보면 몇 개다? 3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 임대차.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22페이지 상단에 합동행위. 자, 합동행위는 자, 밑줄 사단법인 설립행위와 같이 서로 같은 방향의 2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 여기까지 밑줄. 자, 밑줄도요, 너무 다양하게 밑줄 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밑줄 그을 것만 그으시고, 그래야 혼동스럽지 않습니다. 자, 합동행위와 계약과 비교 한번 해봅시다.
우리 계약은 반드시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이라 했잖아요. 합동행위는요. 합동행위도 2개 이상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뭐다? 계약과 같습니다. 계약과 같습니다. 합동행위도 2개 이상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근데 의사표시 방향이 한쪽 방향이에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했어요? 사단법인을 했잖아요. 자, 우리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결합한 사람의 집단입니다. 아까 우리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단이고,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 사람이 모여서 뭐다? 사단법인을 설립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무슨 사단법인, 이거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구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이룬 것이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재단법인은 학조법인을 생각합니다. 재산의 집단입니다. 자, 그래서 A, B, C가 모여서 뭘 설립해요? 사단법인. 사단법인 뭐 한다? 설립합니다. 이쪽 방향이 한쪽 방향입니다. 한쪽 방향. 계약과 다르죠? 계약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합동행위는 뭐다? 같은 방향입니다. 의사표시 2개 이상 의사표시 필요하지만은 의사표시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는 거. 이게 합동행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아까 우리 재단법인 설립행위 뭐라 했어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구별하셔야 돼요. 자,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부터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하거나 기타 특별한 방식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 뭐다? 원칙이다. 즉, 불요식입니다. 우리 민법도 15개 전형계약이 규정되어 있다 했잖아요. 15개 전형계약이 전부 다 불요식 계약입니다. 자, 여기 주의할 점은 여러분 매매할 때 뭘 작성하죠? 매매계약서. 우리 임대차 할 때 뭘 작성해요?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이처럼 계약서를 작성한다 해서 요식행위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계약은 구두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서면을 해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은 그거를 뭐 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다? 서면을 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해서 요식행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15개 전형 계약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매매, 임대차, 교환은 요식행위입니다. 불요식행위입니다. 불요식행위.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좌측부터 요식행위도 있는데, 요식행위는 법인 설립행위라든지 유언, 어음수표 등의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라든지 혼인,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 여기까지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요식행위입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이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개념 먼저 볼까요? 자, 우리 채권행위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란다? 채권행위다. 자, 그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다. 자,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고, 자, 그 다음에 처분행위에서 물권행위와 그 다음에 23페이지 준물권행위로 나누죠. 자, 물권행위는 물건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즉, 이제 물권행위는 직접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직접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뭐란다? 물권행위랍니다. 물권행위. 자, 변동 나오면 항상, 변동 나오면은, 우리 아까 권리 변동 났었잖아요. 변동 나오면은 발생,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발생, 변경, 소멸을 뜻합니다. 소멸을. 이처럼 물권이 뭐다? 발생하고 변경되고 뭐한다? 소멸하는 행위는 뭐다? 물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 자, 준물권행위는 23페이지. 자, 물권 외 권리 변동입니다. 물권 외 권리 변동. 우리 물권이 아닌 채권이라든지 또는 채권 양도라든지 또는 무채자산권 양도라든지 채무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준물권행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우리 매매 계약 체결하면은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약정을 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약정을 함으로써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했었죠. 자, 우리 매도인의 권리.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권리, 즉 채권.
즉 상대방한테 달라갈 수 있는 게 뭐죠? 매도인은 권리.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뭘 달라고 해요? 그렇죠. 대금 지급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 의무는요. 즉 채무는 어떤 채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무를 부담하고. 자, 우리 매수인의 권리는 뭐예요? 즉 채권.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뭘 달라가죠? 반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자, 의무는요. 채무. 뭘 부담하죠? 대금 지급 의무. 자, 이 단계에서는 지금 서로 이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뭔만 발생했어요? 채권, 채무만 발생했잖아요. 서로가. 우리 아까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뭐라 했어요? 다 의의를 보시라고.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뭐라 한다? 채권행위. 이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채권행위예요. 자, 이 채권행위는 이행 문제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잖아요. 매도인은 어떤 의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남아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남아있잖아요. 이게 이행 문제가 남겨 있습니다. 이행 문제를 남김. 자, 이거를 우리가 말한다. 의무 부담 행위랍니다. 자, 의무 부담 행위도 이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거 이렇게 나왔다고. 의무 부담. 자, 이행 문제를 남긴 우리가 말한다. 의무 부담 행위란다. 그래서 우리 채권 행위는 이행 문제를 남기고, 즉 의무 부담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이런 단계에서 이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행을. 자, 갑은 이제 어떻게 이행을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일체 서류를 뭐 합니까? 교부를 하잖아요. 서류 교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고, 을은 뭘 지급하죠? 이제 잔금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잔금 지급. 자, 이 단계에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서로 이행 문제를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이행 문제가 남아있어요, 안 남았어요? 이제 이행 문제가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행 문제가 남기지 않았잖아요. 이미 다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일체를 교부했고, 또 을도 잔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무슨 행위란다? 물권행위랍니다. 자, 우리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거라 했잖아요. 직접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 한다? 물권행위. 자, 어떤 물권의 변동을 일으켰죠? 발생, 변경, 소멸인데 을은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리 변동이 발생, 변경, 소멸, 발생이 취득입니다. 취득. 그래서 을은 뭘 취득했다고요? 소유권. 그래서 물권 변동을, 직접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말한다? 물권행위란다. 자, 우리 물권행위는 이행 문제를 남긴다, 안 남긴다? 안 남긴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민법은 등기에 있어서, 부동산에 있어서 뭘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단계를 우리가 뭐라 한다? 물권행위란다. 우리 물권행위는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처분행위랍니다. 처분행위. 물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처분한다는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다. 그래서 우리 물권행위와 채권행위 잘 알아두시고, 자, 준물권행위도 물권 위에 권리 변동이기 때문에 물권행위와 같습니다.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고, 그 다음 뭐다? 처분행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진료비 청구 채권을 누구한테 양도를 해요? 받지 못하니까 추심 기관에다가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의사는 일단은 채권 양도를 누구한테? 그 추심회사 전부 다 동일성을 유지한 채 추심회사 전부 양도했잖아요. 처분행위입니다. 그렇죠? 물권 위에 권리 변동을 우리가 말한다. 준물권행위란다. 그래서 준물권행위도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 자, 여기서 문제 잘 나오면 준물권행위 밑줄을 두 번째 줄까지 밑줄 그으시고, 특히 채권 양도 가로
무채자산권 양도 가로, 채무 면제 가로, 이게 문제 잘 나옵니다. 채권 양도. 그래서 의사가 진료비 청구 채권을 뭐 한다는 거? 추신기간에 양도하는 걸 우리가 말한다. 채권 양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한테 그대로 이전하는 걸 우리가 말한다. 채권 양도란다. 자, 다시 우리 채권행위에서 밑줄 그으실 거는 자, 채권행위 더 들어와서 왼쪽에 우리 22페이지 두 번째 줄 하단에 채권행위에서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뭐라 한다? 의무 부담행위란다.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권행위는 하단에 후단에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므로 준물권행위와 함께 뭐라 한다? 처분행위란다. 여기까지 밑줄. 자, 그 다음 우리 23페이지 보면은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있죠? 자, 출연행위는 재산행위 중에서 행위자는 재산을 감소해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증가해요. 자기 재산은 감소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은 증가하는 걸 우리가 말한다. 출연행위 또는 뭐라 한다? 출제행위랍니다. 자, 비출연행위는 행위자만의 재산이 감소되거나 또는 직접 재산의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 행위. 이걸 우리가 비출연행위랍니다. 우리 비출연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보다 소유권 포기, 대리권 수요 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 아까 우리 채권행위에서는 첫 번째 줄 보면 매매 동그라미, 우리 채권행위 있죠? 첫 번째 줄 보면은 후단에 매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증여 동그라미, 임대차 동그라미, 뭐 교환 동그라미, 교환은 없구나, 교환까지. 이걸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자, 물권행위는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물권행위는 소유권 이전, 메모해 두세요. 소유권 이전, 물권행위는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라 한다? 물권행위랍니다. 자, 다시 23페이지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넘어와서 다시 우리 이제 출연행위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나뉘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상행위는 자기 출연과 상대방 출연이 서로 대가적이고 뭐다? 교환, 조건적 관계 있는 걸 우리가 말한다. 유상행위고 그렇지 않는 걸 우리가 말한다. 무상행위란다. 자, 첫 번째 그 다음 24페이지 보면은 유인행위와 무인행위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보지 마시고. 자, 5번 보면 독립행위와 보조행위. 자, 보조행위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보충하거나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받는다. 보조행위란다. 우리 보조행위는 그래서 동의라든지 추인이라든지 허가, 또 대리권 수요. 이거 밑줄만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된행위와 종된행위는 자주 나옵니다. 자, 주된행위, 종된행위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릴 때, 우리 돈을 빌릴 때 무슨 계약을 한다? 이걸 쉽게 말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란다. 우리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우리 민법 15개 전형 계약 중에 하나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돈을 빌리는 거 우리가 뭐라 한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자, 돈을 빌리면서 담보를 제공하게 된다. 즉,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우리가 뭐라 한다? 주된행위. 그 저당권 설정을 뭐라 한다? 종된행위랍니다. 그 두 번째 줄 마지막부터 측부터 밑줄 끊으시기 바랍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행위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종된행위입니다. 이처럼 대체적으로 종된행위와 주된행위는 운명을 같이 합니다. 주된행위가 소멸하면은 종된행위도 뭐한다? 소멸합니다. 자, 우리 매매 배웠었잖아요. 우리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뭘 지급하기로 주로 계약을 체결합니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합니다. 자, 매매 계약 속에 계약금 계약이 포함된 거 아닙니다.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하면은 계약금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입니다. 무슨 아시죠? 이 계약금 계약이 매매 계약에 포함된 거 아닙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 계약 우리가 말한다 주된 계약,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을 말한다 종된 계약입니다. 그래서 주된 계약이 소멸하게 되면은 소멸하게 되면은 종된 계약도 뭐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뭐다? 주된행위와 종된행위다. 또 우리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우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계약금 지급하기로 하잖아요. 계약금 지급하기로 하면은 임대차 계약과 계약금 계약,
따로 있습니다. 보증금계약 따로 별개입니다. 이게 주된행위와 종된행위가 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26페이지. 4번 봅시다. 다음은 법률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을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은 당사자의 권리 능력은 법률의 일반적 성립 요건이다. 일반적 효력 요건입니다. 그렇죠? 권리 능력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다. 자, 두 번째,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그리고 현상 광고는 모두 여물 계약이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계약에 있어서 제가 설명했었죠. 계약의 종류, 낙성 계약과 여물 계약이 다 있어요. 자, 낙성 계약은 당사자 의사 표시만으로서 계약이 성립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매매 계약이라든지 임대차 계약. 자, 우리 매매 계약은 자,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 약정, 이행하지 않자 약정만 함으로써 또 을은 대금 지급 약정함으로써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뭐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처럼 의사 표시만 가지고 뭐다 계약이 성립된 걸 우리가 말한다 낙성 계약이랍니다. 근데 여물 계약은 의사 표시뿐만 아니라 뭐까지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를 요합니다. 우리 계약금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계약금 계약을 체결한다 했잖아요. 별도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뭐다? 계약금 계약입니다. 자, 당사자 의사 표시에서 자, 우리 계약금을 정하자라고 뭐한다?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근데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뭘 한다? 여물계약이랍니다. 그래서 이 여물계약은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계약금 계약, 두 번째 보증금 계약, 세 번째 대물 변제, 네 번째 현상 광고가 여물계약이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질문. 유상행위는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있다? 아니죠.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있는데 출연행위는 다시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나뉜다 했잖아요. 그렇죠? 바뀌었네요. 자, 네 번째, 우리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저당권 설정 계약의 종된 행위다. 주된 행위죠. 그렇죠? 우리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주된 행위,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행위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혼과 대리권 수요 행위는 요식행위다. 자, 이혼은 당연히 요식행위예요. 이혼의 방식은 우리 이혼의 방식은 5가지 있다 했잖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 대리권 수요하는데 꼭 서면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구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리권 수요는 불요식행위입니다. 불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가 아니다. 자, 이제 문제, 우리가 책을 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라고 이제 감이 어느 정도 있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될지 감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법률의 목적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